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3화 생활 속 인슐린 저항성.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네, 지난화에 이어서 정명일 박사님이 저희 저자세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한저탄수화물 고지방식위협회와 함께하는 저자세 시즌3 이제 3화인데요. 원래는 지난화에 저희가 그 선생님 한 분 모시고 같이 장 이야기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희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스케줄이 너무 바쁘시고 또 이제 여쪽에 일정상 꼬이게 돼가지고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 박사님이랑 저랑 둘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장 이야기는 다음에 선생님 오실 때로 미루고 이제 정 박사님의 어떤 전공이시자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만한 주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선정했습니다. 아, 인슐린 저항성이요? 네. 네. 인슐린 저항성 예전에 그 홍주영 작가님이랑 왜 지방에 넣으면 한참 촬영하고 할 때요. 네네. 박사님 인슐린 저항성 어려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뭐예요? 막 이랬는데 그때는 나도 명확하게 몰랐어요. 박사님이 그렇게 오래 분자생물학 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탄고지랑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저항을 한다 정도는 알았지만 이게 더 깊숙이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8월 달에, 그쵸. 올해 8월 달에 미국을 갔잖아요. 로카 USA. 네네. 거기 가서 많이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좀 감이 조금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펀메드에 논문을 찾고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생화학적 지식과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좀 많이 완전하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와, 빙고. 오늘 그 깨달음의 빙고가 뭔지를 알려주실 건데요.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저자세에서 방송을 한 게 한 2-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대략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정말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하는 것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에 대한 원인과 어떤 결과로서의 인슐린 저항성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요. 이게 굉장히 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세포가 이제 그때 포럼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청소년 교회 애들이 반항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몸에, 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뭔가 잔소리같이 뭐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네. 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내적 상황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 속 안에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아주지는 못하고 부모님이 그리고 자꾸 뭘 하라고만 시키면 이제 반항감이 들잖아요. 네. 똑같이 우리 세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정해줄 생각은 안 하고 치료해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포도당만을 주는 거예요. 너 받아들여 하고 인슐린이 계속 세포에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항을 하는 거죠. 세포가. 왜냐하면 자기가 살겠다고. 너무 한 줄로 그냥 너무 명쾌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세포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고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제 그러면은 전화에 말씀해 주셨던 거랑 연관지어서 보면은 또 결국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 미토콘드리아인데 네. 그게 이용할 수 없다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번 미토콘드리아 얘기할 때도 했지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는 화력발전소처럼 우리가 먹은 열량 영양소가 본격적으로 연소되는 곳이잖아요. 네. 연소하는 과정에 그 활성산소라는 매연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탄수화물이 더 많잖아요. 지방보다 그 활성산소 발생 양이. 그래서 자꾸 그 안이 이제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포도당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세포는 그 포도당 들어온 거에 의해서 세포 자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에너지원이라서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독이 되고 세포를 죽인다니. 이거 좀. 그렇죠. 이게 계속 쌓이면 세포에도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유기산 검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피루부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이루베트, 피루부산. 그다음에 젖산. 네. 그게
포도당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생물 시간에 배울 때 세포질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예. 걔네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소를 예. 돌리는데 그 전 상태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네. 마치 그냥 단순히 그 에너지원이 많다면 그냥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원이 넘치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네. 걔네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많이 된 상태라는 거. 연소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젖산이랑 피루부산이 쌓이면 네. 걔네들은 약간 그 애시딕하거든요. 산성을 띠거든요. 그런 게 많이 쌓이면 세포가 죽죠. 그래서 내가 살겠다고 못 들어오게 막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네네. 포도당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슐린이 막 신호를 보내줘도 그렇죠. 거기서 반응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세포가 살겠다고.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그 세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설탕 먹고 과일 먹고 네. 또 술은 또 더하죠. 어떻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술은 있어요. 최악이죠.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과정? 이제 그거를 영감 힌트를 준 게 네. 사실 8월 달. 네. 그래서 아이버 커민스가 네.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강의 전에 우리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아이버 커민스랑 제프리 거버, 네. 뭐 이용 원장님, 뭐 이렇게 등등등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개인적인 것들도 물어봤었고. 네.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그건 뭐 이제 당뇨와 똑같은 용어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당뇨 진단을 네. 혈당 공복 혈당 뭐 얼마 이상 네. 뭐 그거 갖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가 얼마 이상. 그러니까 혈당 기준으로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거죠. 네. 뭐 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근육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은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과정은 네.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다. 그리고 그 최고 정점에 당뇨 진단이 있을 뿐이다. 그 강의를 그게 이제 제가 좀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가 느낄 만큼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는 결국 거의 종말 수준인 거고 그렇죠. 세포의 종말 수준인 거고 그렇죠. 그 전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조금씩 인슐린 저항성이 있음을 표지해주는 표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도 그때 강연 내용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감마 GTP라고 하나요? 그 예. 수치로 볼 수 있다고 그 내용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고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면 네. 우리 몸이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그 처리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게 이제 일생을 거쳐서 이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는 이유식하면서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쌀죽 막 이런 거. 쌀죽, 네. 감자, 으깬 거. 네, 네. 이게 이제 탄수화물 높은 식사를 하면 일단 혈당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인슐린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높은 인슐린에 특히 잘 반응하는 조직이 근육이랑 간이랑 지방 조직이에요. 다 뭔가 포도당을 저장하는 용도로서의 조직들이 쓰거나. 네. 네네. 그런데 이 혈당이 이제 서서히 이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초기에 그 조금 올라갈 때 그때 그 혈당이 가는 곳은 네.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에 먼저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든지 아니면 근육의 에너지원에 쓰이든지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남으면 네. 간에서 처리를 해줘요. 간에서도 또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니까요. 예. 그러고도 나오면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열량 영양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근육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습관이 계속 평생을 진행이 된다. 그럼 우리 탄수화물이 활성산소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노화가 돼서 근육이 수축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퇴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되게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그런 활성산소라는 그렇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네. 노화를 늦출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탄고지하면 근육량 늘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거기다 이제 요즘 또 공부하고 육체적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에 그냥 다들 앉아만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도 충분히 뛰어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자꾸 퇴화되고 줄어들고 그러면서
혈당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아니면 뭐 빵이든 뭐 이런 걸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근육에서 네. 많이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간의 부담이 덜했던 거죠. 네. 근데 점점점 나이 먹으면서 근육에서 그걸 충분히 연소를 못 해주니까 아니면 저장을 못 해주니까 간의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점점 그렇죠. 그게 되는 근육이 퇴화하고 노하고 또 저장이 못하고 또 간으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간에서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은 예. 한정돼 있고 네. 지방은 이게 한정이 안 돼 있잖아요. 네. 합성해서 그냥 배출해서 뭐 지방 조직이 쌓터지 이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간에서의 지방 합성량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게 이 혈류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또 뭐 콜린이나 뭐 이따 얘기하지만 이노시타는 이런 게 부족해지면 네. 그 지방을 바깥 그 인지질을 싸줘야지만 걔가 혈류층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간에 그냥 갇히는 거죠. 그것이 지방간이 지방간.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간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지방이 많이 끼는 거죠. 지방 간에. 그럼 간 기능이 떨어지고 네. 글리코겐 합성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기능이 안 좋아지고 간 세포의 사멸률도 증가하겠죠. 그게 이제 감마 GTP라는 현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만병의 근원 같아요. 높은 고혈당이라는 게 진짜 만병의 근원인 셈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이 네. 대체로 합병증이라는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게 저는 그냥 당뇨가 있어서 합병증이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당뇨로 오기까지 몸이 망가진 것들이 당뇨가 되면서 이제 같이 막 다 펑펑펑펑 여기저기 다 터지면서 합병증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건강 성적표기도 한 거죠.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게 왜 네네. 뭐 이영우 원장님이 또 전공이시긴 하시지만 이 안과 네. 그 대사성 안질환 네. 왜 당뇨 걸리면 뭐 황보암 변성이나 뭐 이런 것도 막 생기잖아요. 네. 네, 그게 당화혈색순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결합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적혈구가 이제 눈의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하려면 적혈구 이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이렇게 적혈구가 영양소랑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네. 근데 이 눈에는 모세혈관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혈구의 그 지름보다도 작다고 그래요. 그 모세혈관의 그게. 네. 근데 이 포도당이 결합되지 않은 적혈구는 유연성이 있어서 이게 거기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풍선 이렇게 말랑말랑한 풍선처럼 그쵸.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줄여서 그 길을 통과하면서 이제 영양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포도당이 결합하면 적혈구의 그런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팽팽한 정말 그런 포도당이 이게 딱딱해져 있고 포도당의 그 적혈구가 돼버리면은 그래서 이 눈에 영양소랑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안질환이 생기는 거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가서 이제 이영 선생님 안과 치료랑 이렇게 진료를 다 받았는데 이제 그 눈 그 CT 촬영인가 그걸 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막 혈관이 막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가셨던 분이랑 저랑 이제 두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같이 가셨던 분은 동맥이랑 정맥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깨끗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동맥이 이제 이렇게 뭔가 주변에 뿌연 이상한 게 있고 막 그렇다면서 저보고 저딴 거지 제대로 안 한 것 같다고. 뜨끔했어요 그때. 근데 막 그런 거 보시면서 실제로 진료를 하시니까 저탄고지에 대한 확신을 거기서 더 되게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이영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랑 그때 제 그 CT 결과랑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 눈한테 또 미안해지고 오늘 제 몸에 대한 반성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은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있죠. 저보다 저는 이렇게 이 저탄고지를 알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었고. 근데 이 메이님은 이제 30 그렇긴 되니까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좋은 조건인 거죠. 네, 앞으로 열심히 제 몸을 아끼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잠깐 얘기가 산으로 샜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대부분 있다라는 가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탄수화물 이제 식단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오래 해왔고 이제 저탄고지 바꿔왔다고 해봐야 뭐 이제 길어봐야 1, 2년 정도인데 사실 뭐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를 자각할 수 있는 거는 혈당 말고 또 뭔가 몇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혈당이 올라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인슐린 저항성, 네.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고 당뇨에 근접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포도당이 본격 연소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도당이 연소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네. 이제 에너지 생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피로하고 네. 또 짜증나고 아. 그래서 당 떨어진다고 하면서 또 당을 먹게 되고. 네, 맞아요. 아주 막 그냥 집어넣는 거죠. 맞아요. 진짜 과거의 저의 모습인데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더 진행이 되면 네. 이게 근육에서 충분히 연소를 못 해주고 하니까 네. 근육량이 그 근육의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퇴화되면서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율이 높은 거죠. 탄수화물이. 사실 그러면서 이제 뱃살도 나오고 네, 나이살이 그쵸. 사실 그건가 그것도 봐요, 인슐린 그러면. 저항성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쵸. 그 안 지표죠. 찌던 부위, 옆구리, 배 이런 예. 데 많이 찌잖아요. 네. 내장 전형적인 내장 지방. 그렇죠. 그거 아닌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연예인들. 그렇죠. 네. 다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렇구나. 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짜증 막 이런 거에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게 언젠가부터 저 나이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짜증나 막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막 뭘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있다는 어떤 그쵸. 과정. 하나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 그렇죠. 정말 생활 속에 녹아있는 인슐린 저항성인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그냥 여지껏은 당뇨까지 돼야 그냥 그거를 인정했는데 알게 모르게 저희는 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활을 해야 뭐랄까 좀 더 건강해지는 어떤 방향성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만성질환 시대라서 사실 병에 걸리고 나면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근데 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고탄수화물 지금 먹던 대로 먹으면 설탕 과잉된 음식들 많이 먹고 이러면 그냥 결국은 당뇨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 당뇨가 정말 많잖아요. 막 20, 30대 분들도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거의 상상하지 못할 수준인데 그렇죠. 그게 저희가 변화한 식단 영향과 어떤 생활 습관, 총체적인 그런 전체적인 거에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자동차 진짜. 문화, 엘리베이터 문화, 걷는 게 굉장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반찬까지도 달지 않은 게 너무 없어요. 달아요. 김치찌개에도 설탕을 넣는데요. 몰랐는데. 불고기에도 넣죠. 갈비에도 넣죠. 그러니까 먹어도 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안에는 설탕이 막 들어가 있는 외식 식당이 너무 많은 게 진짜 맞아요. 당 줄이기 캠페인이 외식 산업에서 많이 좀 젊은 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살이 막 급격히 찌거든요. 그렇죠. 물론 스트레스 영향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식을 정말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달지 않은 음식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물론 전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설탕은 더 안 좋은 거죠. 인슐린 저항성에. 왜냐하면 설탕에 있는 과당 이거는 간에서만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방비로 많이 들어오면 그냥 간에서 다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죠. 이미 포도당으로 인한 혈당이 충분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과당까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쓸 이유가 없는 그런. 그렇죠. 그 또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럼 술은 괜찮은가? 안 괜찮습니다. 최악. 왜냐하면 술은 알코올이잖아요. 탄소수 2개. 그냥 아세틸코일로 직접 가서 그게 이제 지방산의 재료가 되거든요. 훨씬 더 빨리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게 이게 술 많이 드시면 지방간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최악인 거죠. 인슐린 저항성. 술은. 그리고 또 술을 마시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알코올성 저혈당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탄수 음식이 너무 땡겨요.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느라고 그 당신생이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제 얘기인데요. 꼭 그렇게 저탄고지를 하던 중에도 그 술이 취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폭식을 하기 시작해요. 막 아이스크림, 빵, 라면, 떡볶이 막 이런 거. 너무 최악인 거죠. 알면서도 잘 못 고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이제 네. 저탄고지 초반에는 나 뭐 인슐린 저항성 있겠어 이렇게 젊은데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막 공부하고 배우면서 느낀 게 그런 나의 습관이 내 인슐린 저항성을 엄청 키웠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술 마시긴 마셔도 최대한 그거를 그 뒤에 이렇게 폭식하는 그런 걸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저랑 비슷한 그런 술 드시는 분들은 그런 패턴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깨닫게 되네요. 연말이라 요새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 사회 문화를 조금은 우리나라 회식 문화는 또 술하고 같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또 연말 송년회는 술이 빠질 수가 없어. 이제 새해니까 새해부터는 예, 조금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술 줄이고 네. 건강한 식단 하고 생활 습관도 고치고 네. 2018년의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있다. 뭐 저 포함 뭐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식단을 하셨어도 사실 그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저탄고지를 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저탄고지 케톤식 특히 극단적으로 하시게 될 때 요산 수치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당뇨가 있다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의 최정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포의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시고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 좋으신데 네네. 케톤이 형성이 됐어도 결국은 그게 연소가 돼야 되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충분히 연소를 못 해주면 케톤이 좀 올라갈 수 있겠고 네.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이게 내인성,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이제 요산이 많이 올라가고 하면 그게 통풍의 원인이 되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요산의 재료가 되는 핵산이 네. 많은 식품, 그게 이제 동물성 식품이 되겠죠. 네, 그런 네. 걸 이제 못 먹도록 가이드를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의 이제 얘기되는 것들은 요산이 배출되는 경로가 간을 통한 거랑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네. 근데 그 배출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요산이 많이 쌓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요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이제 당뇨 상태라고 하면 많은 세포들이 손상이 돼 있는 네네.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재건축을 예를 드는데 네. 내가 현금이 없으면 네. 그냥 집이 조금 이게 썩음썩음해도 네.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응급 처치만 하고 네, 물이 네. 새면 거기 이렇게 수리 조금 하고 근데 네. 돈이 좀 어떻게 하다 생겼어요. 네. 많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거 다 부셔버리고 어머. 좀 번듯한 집을 짓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도 그래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복원할 상태가 못 되면 그냥 그 손상된 세포 그대로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런데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다가 고지방식으로 하면은 네. 지방이 에너지 효율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유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손상된 세포 처리하는 게 많아져서 일시적으로 요산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구나. 갑자기 로또를 막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집을 그렇죠, 다 때려 그렇죠. 부수고 막 새로 올리고 막 10층, 100층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그 그렇죠.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네. 요산이 이제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에릭 웨스트만인가 네. 닥터 핀인가 그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탄 고지하면서 이게 흔히 일시적으로 생기는데 요산 네. 수치가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러한 그동안의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인 것 같다. 그러면 좀 길게 얼마간 기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네. 그냥 내 몸이 리빌딩 그쵸. 되고 있구나. 네네. 오히려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지표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키토 래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저탄고지하면 일단 지방이 간으로 안 가고 직접 혈류로 가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네. 간의 해독 기능이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동안 미뤄뒀던 재청소를 막 하는 거죠. 간이 여유로워지면서.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독소들이 혈류로 많이 빠져나오니까 그게 피부의 발진으로. 그렇죠. 신장을 통하든 아니면 담즙의 형태든 어떤 식으로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면 피부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저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난 게 키토래시 있으신 분들이 특히 땀을 많이 흘릴 때 네네. 키토래시 발진이 더 넓어지고 가려움도 심해진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땀이랑 같이 한꺼번에 막 혈관 막 확장되면서 배출이 되니까 래시가 더 심해지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케톤 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제1형 당뇨 환자들에서도 케토에시도시스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인 과정. 그런 게 생기면 생길수록 내 몸에 쌓여있던 독소가 더 많았다라고 역으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이제 키토 래시가 있으신 분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면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탄수화물이 간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해독을 잠깐 멈추니까. 뭔가 방치를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그게 꼭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너무 급격한 해독이 좀 이렇게 낮아지면서 천천히 하게끔 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나는 그냥 왕쾌히 가겠어. 나는 그냥 이겨버리겠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난 단계적으로 갈래.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좀 천천히. 예, 천천히. 계단식으로. 네. 문제는 이제 이 식단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생리가 끊긴다던가 아니면 뭔가 약간 갑상선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단백질 단식일이라 그래서 이게 최강의 식사라는 책에 나온 개념인데 하루 정도 단백질 식품군을 완전히 다 끊고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식품이랑 지방이랑 같이 먹는 그런 단백질 단식일이라는 이제 식단의 한 부분으로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또 이게 인슐린 저항성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혈당이 너무 급격히 오르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안 먹던 탄수화물을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혈당이 팍 튀면서 막 자기는 단백질 단식을 했는데 혈당이 140 찍었다. 이거는 나는 단백질 단식을 못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시는 이제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단백질 단식일이 위험한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더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단백질 단식을 짧은 기간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 책에서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사실 탄수화물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단백질이 많이 부담이 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간이 그거를 처리해야 될 부담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질소도 떼서 유래아도 만들어야 되고 신장에선 또 그거 배출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루 정도 단식을 하고 대신 이제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좀 더 몸이 편안해지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결국 우리 몸에 뭔가 모든 편안함을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간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저탄고지를 오래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단식을 했을 경우에 혈당이 이제 올라가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고탄수화물 식습관을 오래 해오다가 저탄고지로 가도 그걸 이용하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뭐 키토플루라던가.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체계랑 지방을 이용하는 체계가 있는데 계속 고탄수화물 식습관을 하면 우리 세포에서 그걸 이용하는 시스템들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지방 위주의 식습관으로 들어가려면 세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지방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효소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 뭐 트랜스포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단백질 단식을 하고 탄수화물이 좀 일시적으로 갑자기 들어오면 몸은 다시 또 그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지나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단백질 단식이 자체는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편이신 거죠? 제가 안 해봐서 확신을 못하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막 표준화될 수 없는 그냥 한두 명의 사례이긴 한데 단백질 저탄고지를 하면서 꽤 오래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문제점이 생리를 잘 안 하는 거였는데 저탄고지를 하면서 몸의 기능이 다 좋아졌는데 생리만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 단식을 하자마자 생리가 시작돼서 이 단백질 단식이 정말 약간 뭐 저탄고지의 마지막 마침표다. 약간 이런 이제 후기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박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지방이 효율적으로 연소되는데도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저번에 1화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뭐 일부 세포는 이제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살아가고 뭐 적혈구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사실 뭐 세포막의 가운데층은 지방층이지만 바깥에는 왜 당단백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네. 신호 전달을 하는 데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가 아마 이런 얘기는 잘 언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포도당이 세포 안에서 연소되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펜토즈 파스페이트 패스웨이, 그 오탄당 인산회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연소, 그러니까 패스웨이를 통해서도 또 포도당이 연소가 돼요. 근데 그 오탄당 인산회로, 그러니까 경로는 그거가 일어나는 목적은 그 NADPH라고 하는 환원제를 생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라이보즈 5 파스페이트라고 해서 핵산에 필요한 그 두 가지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서 오탄단 인산 경로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의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그게 잘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그 NADPH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콜레스테롤 합성, 성호르몬 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라이보즈 5 파스페이트도 DNA 합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 합성에 필요하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그러한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패스팅 시 탄수화물 섭취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니까 그게 많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 막힌 물꼬를 터주는 게 아닐까.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뭐 솔직히 아는 게 인슐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인슐린이 자극돼서 인슐린이 약간 그 그러니까 동화 호르몬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합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호르몬이니까 그냥 뭔가 그냥 그런 역할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만 했지. 이렇게 막 NADPH라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런 거는 이렇게 세포의 미시적인 세계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 합성에도 그 NADPH가 필요하죠. 근데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호르몬도 거기서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합성에 그 NADPH가 필요하니까 콜레스테롤은 뭐 바이타민 D,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성호르몬 합성에 다 전구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생리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끊기는 이유도 케톤식 오래 하면 생리가 끊기는 이유도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끊기는 게 아닐까 짐작을 해요. 막연하게 그냥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그렇다. 근데 왜 그거를 정말 이렇게 명쾌하게는 해설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동안 오늘 좀 뭔가 그렇죠. 오탄당 인산 경로 거기를 이제 우리는 안 쳐다봤었죠. 그 포도당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단백질 단식일 같은 경우에는 과량으로 밀어줘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꾸준히 조금씩 굳이 단백질 단식이라는 걸 안 하고 꾸준히 그냥 평소에 그냥 탄수화물 조금씩 먹는 걸로도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톤식이 아닌 그냥 지방 비율로 봤을 때 50-60%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20%에서 한 30% 정도만 돼도 충분히 그 과정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지방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탄수화물은 이제 그런 거에 쓰일 수 있게 지방이 그쵸 에너지원에 쓰이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약간 초반에 좀 타이트한 케톤식으로 몸을 이제 지방대사 위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탄수량을 적은 기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탄수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그런 재료를 만들게끔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50에서 한 60%를 탄수화물로 먹었었잖아요. 전체 칼로리에서. 근데 그거를 빨리 좀 균형점으로 올리면 그 케톤식을 하면 그동안 고탄수식으로 했던 몸을 좀 복원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유지식은 좀 지방 비율이 50에서 한 60% 정도 그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탄수는 20에서 한 30%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희가 이제 저탄고지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평생의 식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저탄고지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식단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내 몸에 맞춘 수십 가지의 방법과
비율과 구성이 있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아픈 사람, 뭐 안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살을 빼야 되는 사람, 살이 쪄야 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정말 수많은 어떤 저탄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한 하나하나 다 다른 식단이 뭉뚱그려서 저탄고지인 것뿐이지 그렇죠. 저탄고지를 약간 케톤식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그렇죠. 좀 오해지 네. 않을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지방을 많이 먹는 거라는 개념이 네. 워낙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도 많은 어떤 연구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요. 그러니까 살 빼는 하나의 다이어트 개념으로 저탄고지가 처음에는 좀 인식된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다이어트 네.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네.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솔직히 인슐린 저항성을 알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느냐 모르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저희 식단을 앞으로 어떻게 내 식단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도 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네. 좀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식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지방 시대가 한 30-40년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지방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개념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초기잖아요. 아마 연구도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하시는 경험담을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것도 뭐 카페든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이 일반 사람들이 저절로 막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오, 네. 의견을 내고 또 토의하고 거기에 또 협회 의사 선생님들이 답을 주고 네. 이러면서 스스로가 좀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공유되고 쌓이면서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쵸. 생각되네요. 예, 많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사실 뭐 생명공학이나 뭐 해외 유학파들도 많고 그쪽 각자 이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까지 실시간으로 의견이 또 공유가 되고 네. 그래서 같이 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오늘 인슐린 저항성으로 네.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되게 거시적으로 지구적인 목표까지 설정하게 됐는데 어쨌든 시작은 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 네, 그거 알고 오늘 마무리하면은 큰 소득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신 정미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더 좋은 얘기로. 아유, 메이 씨도 수고가 너무 많아요. 네. 또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연말인데. 그러네요. 네. 그래도 이제 아주 다음 주 월요일 보람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